참교육이 공개 일주일 만에 넷플릭스 TV쇼 부문 45개국에서 1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를 강경하게 응징하는 설정을 두고 교육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와 함께 폭력 미화라는 비판이 맞서면서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리고 김현철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말씀하기 전에 그 세 분 모두 이제 참교육 넷플릭스에서 지금 화제작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참교육 먼저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김현철 교수부터. 네, 옆에서 보는 거를 좀 같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러니까 와이프가 보고 네. 있길래 옆에서 네. 그냥 저도 봤는데 네.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최고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좀 화제되기 전에 나오고 직후에 다 정주행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대변인은 저도 친구가 추천해가지고 선거 끝나고 나서 정주행 쫙 몰아서 했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이 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가 원래는 웹툰을 원작으로 기반으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웹툰이 화제지에서 이번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사실 저는 다 보진 못했고 5화까지만 딱 봤는데 5화까지 본 느낌은 아무래도 이게 진짜 교권 보호국이란 감독관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함께 진짜 이런 교권의 현실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좀 새로웠는데 특히 드라마에서 이제 가상의 교권 보호국이 나오잖아요. 그 감독관들이 학교 폭력과 그리고 악성 민원 그리고 교권 침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다니는데 이를 두고서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와 함께 또 폭력을 통한 해결 방식을 좀 미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좀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 드라마가 폭력을 미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설정도 있는 것이고 그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드라마가 폭력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다기보다는 교권 침해의 현실을 좀 뼈아프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오히려 더 사회에 좀 화두를 던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드라마는 드라마다라고 했지만 네. 근데 실제로 이 드라마 속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은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였거든요. 서희초 사건도 그렇고 그 외에도 사실 교사들이 이제 다 얘기를 했었던 그런 일화들이 저는 드라마에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일화들 자체는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교권보호국이라고 하는 그 가상의 어떤 컨셉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드라마 속에는 있어서 그것을 해결했지만 비단 이 드라마가 던지고자 하는 게 이렇게 폭력으로 해결하자가 아니라 이럴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좀 빠르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네. 앞서 그 박성민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3년 전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교권의 심각성이 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현재 교권의 현실이 좀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서희초 사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들리는 얘기들 보면 안 좋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교권이 좀 바닥에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사례들도 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면 중학생한테 핸드폰 이제 수업 시간 핸드폰에서 그거 뺏으려고 하니까 얼굴을 가격당한다든지 네. 선생님을 넘어뜨려 선생님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는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말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참교육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이지만 MG 조폭이라든지 그 10대들 사이에서 용통되는 그런 마약 혹은 공부 집중력으로 또 마약에 또 용통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다 담겨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들은 그 안에서 사실 어떠한 권한이나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위신이 떨어져 있는 상황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아니면 교육계에서도 실제로 교권 보호국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의 경우에는 드라마를 언급하면서 경기도 교육청 내 교권 보호국이 신설 여부에 대해서 이제 공개 토론을 제안하게 되는데 어느 한 방송에서는 특전사 출신 인사들이 직접 교권보호국 감사관을 하겠다, 감독관을 하겠다 이런 제안도 오고 이런 식의 내용을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세 분 모두에게 질문 드리면 이렇게 교권보호국이란 이거 실제 강력한 보호기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한가선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드라마에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정말 물리적인 폭력까지 사용하면서 작동하는 그런 교권보호국은 현실 가능하지 않죠. 그거는 뭐 특전사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네.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교권보호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이라는 게 사실 교사의 권리라고 좀 축소되어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교육 환경에 대한 권리라고 더 넓혀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이제 아까 5화까지 보셨다고 하는데 5화에 악성 민원에 대한 게 등장하잖아요. 저 그 어떻게 에피소드가 대적으로 가장 정확히 아시네요. 네. 네, 그 맞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에피소드인데 저는 네. 그런 악성 민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제력을 잃은 소수의 민원이 굉장히 다수의 교육 환경을 침해하고 있는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전 학창 시절에 추억이 많거든요. 네. 근데 요즘 수학여행, 뭐 소풍, 스포츠 이런 게 금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한 600여 곳 중에 100여 곳이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가 금지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곳 중에 한 곳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애가 다치는데 선생님이 관리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민원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부모 중에 한 명과 아이 한 명이 나가서 운동을 해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한 명이 모두를 관리할 수도 없고 쉬는 시간을 다 관리할 수도 없는데 선생님 탓으로 돌려지는 악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위험 요소를 아예 원천 차단하자. 그래서 없애버리고 금지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변수들을 아예 차단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해버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변수를 대응하고 관리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악성 민원들이 제대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을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보고 제대로 된 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가수 대표님은 교권 보호기계란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제 드라마 상에서 교권 보호기에 나오는 감독관이라든지 이런 식의 역할은 조금 아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시죠? 다른 어떠한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최고위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뭐 교권보호국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존의 지도 체제에서 약간 좀 벗어나서 좀 더 권한도 많이 갖고 그리고 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뭐 학부모들 눈치 보여서 혹은 학생들 눈치 보느라 하지 못했던 그런 교육적 지도 이런 거는 좀 초월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단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결국 폭력을 사용하냐 마냐의 문제겠죠. 근데 네. 그 부분은 저도 뭐 그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게 교육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앞서 그 참교육 드라마 상에서 5화를 언급하셨는데 5화를 보면 악성 민원이 계속 나옵니다. 그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학부모가 계속해서 문자나 SNS 글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게 교사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드라마 상에 나오는데 특히 아동학대 문제. 그러니까 드라마상에서 보면 저도 정확히는 몰랐는데 아동학대 문제가 그냥 어떤 학부모의 의심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면서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드라마상에서 다뤄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서 저희가 교권보호기라는 기구 자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김현철 기자가 볼 때는 단일기구나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제가 일선 교사들 모두를 만나본 건 아닌데 이제 취재를 하면서 각급 학교별로 이제 현직 교사들,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까지도 이제 좀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통화도 해봤을 때 단일하게 어떤 교권 보호국만으로 현재 갖고 있는 이 교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논의라도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교원단체들끼리도 서로 다른 안을 현재 내고 있고 또 뚜렷하게 어떤 교원단체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화라도 시작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어떤 한 기구로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어떤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교육감 당선인들 사이에서 좀 입장차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앞서 말한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의 경우에는 교권 보호기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낸 반면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속 교권 보호 방식은 파시즘적 접근이라며 반대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이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는 좀 공감을 하지만 강력한 별도 기구의 신설보다는 기존 제도를 조금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방향, 이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본 거는데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끼리도 하잖아요. 교권보호국 필요해 막 이런 친구들 중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였어? 라는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교사들의 생각에는 이게 체감할 만큼의 어떤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는 건데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 강제력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어요. 또는 학부모가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하고 또는 뭐 선생님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절차대로 위원회가 학폭위처럼 쭉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실제 있었던 예시입니다. 학부모에게 이제 사과를 하라. 그리고 심리 상담 몇 시간을 뭐 이수하라 이런 권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과도 안 하고 뭐 권고 사항도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뭐 다 큰 성인한테 물리적 강제를 할 수 있느냐.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안 하면 장땡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 네. 상황에서 그럼 교사든 피해를 입기는 입었는데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보호 신청을 했을 때 보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동학대죄를 거는데 그게 무고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어야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혹시 아닐 경우에도 그래도 어떠한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랬다라는 게 이제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고죄가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남용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죄를 일컫는 별칭이 있다고 저는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네. 학부모 기분상해죄라는 별칭을 선생님들 사이에서 쓴다고 해요. 근데 교권보호 신청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쁘니까 아동학대죄 걸어버려야지 라는 식으로 보복을 하는 남용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괜히 이제 마주하고 싶고 대응하고 싶지 않아서 교권보호도 제대로 신청을 안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 수는 상당히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실제 아동학대 사건으로 처벌은 한 1, 2% 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동학대죄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를 더 많이 받는 선생님이나 이런 교사분들이 더 많다 이런 식의 조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의 교사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함께 또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좀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현장의 목소리 관련해서 교사들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뭐 교사들 안에서 다양한 생각이 있겠죠. 네. 근데 뭐 일단은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의 환경에서 단순히 뭐 교사들이 잘 지도한다라고 해서 그게 잘 지도가 되는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고 오히려 뭐 이제 뭐 미디어 환경도 바뀌고 핸드폰 사용도 막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수단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오히려 교사들은 계속해서 뭔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교사를 단순히 존중하자라는 어떤 선언적 구호만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존중 자체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사교육 심화 현상도 사실은 뭐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교사에 대한 존중, 교사의 어떤 위신, 어떤 교사의 사실상 지도 권한
이라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잘 세우기 위해서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게 지금 참교육의 방식처럼 체벌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마 교사분들 중에서도 이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체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은 상황 그리고 교사들이 보기에도 체감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배경 원인은 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도를 아주 면밀하게 설계해 놓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공론화 되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론화를 더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가를 우리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 제가 87년생인데 네. 저만 해도 학창시절에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학생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체벌도 금지하고 이런저런 학생 인권 운동을 시민단체들이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제정된 법과 제도를 남용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역정되어서 오히려 교사들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악성 민원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지만 악성 민원으로만 보면은 저는 선생님이 직접적인 민원을 받지 않게 하는 시스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연락이 아니라 학교가 좀 창구가 되어서 소통 창구가 되어서 CS 서비스 같은 어떤 제도를 행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은 그런 창구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전달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야 선생님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과중한 업무를 마주하고 또 어떤 워라밸이 무너지고 이런 스트레스를 마주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현식 씨 네. 현장 교사들도 아무래도 노학대제 무분별한 이런 행태들 이런 데에 대한 뭐 좀 불만이나 비판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이제 학교 폭력을 전담으로 이제 전담 교사를 맡았던 고등학교 선생님과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해당 학생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외부에서 들어온 압력은 이제 당연히 학부모들끼리의 이제 다툼 또는 학부모들의 개입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그 본인의 이제 지인 선생님의 사례를 이제 얘기해줬던 중학교 선생님은 아까 이제 무고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무고 판결을 받은 선생님이 계신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었었던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토로하기를 본인은 정말 억울하고 밖에서 보기에도 너 억울해 보여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걸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위에서 이제 교장 교감 선이겠죠. 갑자기 이렇게 법적 조치가 들어오니까 그들이 빠지더라는 거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한 2, 3년을 쌓아 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선생님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감 이런 것들이 좀 들었다고 하고요.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다수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 어쨌든 그거는 내가 감당하기 위해 선생님을 하는 거고 뭐 아이들한테 혹시나 맞거나 아이들과의 분쟁이 생기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학부모와의 소통 자체도 아이를 어떻게 잘 성장시킬까에 대한 논의 그런 고민 속에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개별 민원들만이라도 중간에서 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지금은 뭐 민원 담임선생님 바꿔주세요. 어떤 선생님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로 직통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만이라도 좀 줄어도 좀 정말 좀 편할 것 같다. 네, 이런 목소리들은 좀 공통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교사분들은 아무래도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 아동학대와 구분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이런 게 좀 필요할 걸로 보는데 현장에서 교사의
이런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전 최근에 설마 체벌이 이루어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네. 학부모의 합의하에 뭐 손바닥 몇 대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학부모의 합의하에. 학부모와 합의하에 네. 합의하에 선생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 제가 오늘은 5대 정도 때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긴 하는데 뭐 체벌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문제보다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 선생님이 온전히 어떤 교육 활동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학교 또는 그 선생님에게 본인의 의견이나 어떤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되게 구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번 취재를 하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무래도 이제 주목되는 건 안민석 당선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교권 보호국을 신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서는 교권 보호국이 실제로 발현이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실제 제도 변화를 이어지면 어떤 의제가 좀 핵심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안민석 그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에 이제 우리나라의 큰 전교조 한국교총, 교사노조가 각각 이제 인수위에 참여를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구체적인 답변은 현재는 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지금과 다른 혁신적인 대안은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은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혁신적인 대안이 뭐냐라는 것에서는 딱히 현재 대답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아서 저도 국회 토론회는 좀 가보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들이 나올지 좀 저도 사실 궁금한 현재 상황입니다. 네.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교사와 학생 사이에 뭔가를 관리하고 거기다 또 학부모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세 부분을 함께 어우르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교권 회복과 이 학생 인권 회복이라는 보호 사이의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현실적인 해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고위님은 좀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필요하고 이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동학대 그죄 관련해가지고 그 정서적 학대 조항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교실을 환기해서 우리 애가 추웠다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뭐 잘 될 수 있게 하는 그 취지는 좋지만 이 아동학대죄의 어떤 조항들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닙니다를 소명해야 되는 건 전부 다 지금 교사들의 몫이고 특히나 이제 지적을 많이 받는 게 이 정서적 학대 조항이 너무 러프하다 쉽게 말하면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교사가 이제 앞에 나와서 학생한테 문제를 풀게 시켰다. 그걸로도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학생의 자존감을 해쳤죠. 네, 우리 애 자존감 떨어진다. 네. 왜 우리 애 밖에 나와서 그렇게 틀린 거 막 보여주게 하냐. 뭐 이런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구체적인 조항을 만드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공론하고 함께 문제를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체벌로 회귀하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체벌까지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냐를 토론하는 건 아예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학부모의 동의 하에 몇 대 때리고 이런 게 합의가 되면은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러면 학부모가 우리 애 뭐 빠따로 뭐 100대 때리세요 이러면은 그렇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런 폭력을 조금이라도 쓰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아무리 좋은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옛날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감정적 대응 문제도 있었던 거고 개인적 분노를 학생한테 푸는 문제도 있었던 거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거잖아요. 다시 회귀될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체벌이나 폭력을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절대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다면 어떻게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그거는 아직 좀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식 기자는 현장에서 느낀 바에 따르면 현실적 해법을 조금 있다면 개인적으로 좀 어떤 게 좀 있다고 좀 생각해 보십니까? 아까 최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서적 학대 조항이 불분명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생활지도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서만 정해져 있고 네. 생활지도에는 어떠한 게 포함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런 문제, 그러니까 악성 민원이나 또는 이제 학생과의 문제에서 학생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 교원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지거든요. 그럼 그 교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유를 해줄 것인가 이런 논의도 좀 같이 좀 이 논의와 함께 이뤄지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참교육을 작품을 만드는 감독이 이제 예전에 소년심판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촉법소년 논란이 한창 일었었는데 이번 참교육이라는 작품에서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교권 회복 문제, 보호 문제 이 문제가 좀 부각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현철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